윤 대통령에 대한 공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집행 시기와 함께 공조본의 집행 방식과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 대통령 측 불법 무효영장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이런 점들은 장애 여론전을 좀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고 탄핵 남발 등의 심각성을 알리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네. 사실 이 주장은 여론전이기도 하고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던 바 경고성 비상계엄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안이 경고성 비상계엄인가 그렇지 않고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시도했으나 실패에 그친 비상계엄인가는 큰 사건의 논점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주장은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사가 없었다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탄핵 심판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가 비상사태인데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인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에 해당하는 주장입니다만 일단 여론전을 펼치고 향후 형사재판이나 특히 탄핵 심판 절차에서 관련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여러 정황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또 효력정지 간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1차 영장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런 대응이 법적으로 일단 가능은 한 겁니까? 사실 전례가 없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가타부타 거론을 한 예 자체가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각하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네. 그 이유가 아직까지 2차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발부만 되었지 집행하지 않은 상황이라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가 종결된다면 집행하지 않은 상황 자체로 권한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 집행 정지가 된 대통령이고 대통령 신분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개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다 보니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등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한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심리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사안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고 헌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강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만간에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매듭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소가 이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여기에서 이제 발부를 받는다면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글쎄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구속영장에는 나가겠다는 거. 이건 이제 어떤 좀 전략이라고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사법 절차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많은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기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 같습니다. 예. 중앙지법의 경우에는 과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직권 남용죄 수사권을 근거로 그 직접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서부지방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고 체포영장 이 신청에 대해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명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지법이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아닌 실체 자체만 두고 보면 중앙지방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입니다. 예. 실체 자체만 두고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만 절차, 즉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면 불구속 기소가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와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려 하고 교도관이 인치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 재판 절차를 그대로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재판을 골석 재판이라고 하는데 골석 재판은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불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윤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상당 기간 형사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탄핵 심판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사안 전체를 두고 볼 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공처가 과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아직 좀 고심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 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 시기와 방식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패한다면 더 이상 또 다른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상당한 인적, 물적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3차 체포영장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발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경과한 상태이고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 지휘부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군경 지휘부들은 대부분 다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무한정 늦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통상 체포 현장에서 한 명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4명의 경찰 정도가 동원됩니다. 그 이유는 인력 자체가 압도적이어야 피체포자가 전의를 상실하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기도 하고 저항하는 경우에도 피체포자도 경찰도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포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력과 장비를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그 시기와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잖아요.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을 해도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죠? 아마 수색 영장도 동시에 발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수색 영장에도 야간 집행을 허용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일, 주말 나아가서 야간 집행도 불사하고 나름대로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 성공을 위해서 다수의 인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안보수사대 등 서울경찰청 외청의 형사들을 대거 동원하는 준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외청들은 평소에 사안이 중하고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수사를 맡는 중점 수사 기관들인데 체포 구속도 많이 진행해 본 만큼 체포 구속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즉 다수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체포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에 전문성이 있는 다수의 경찰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태세입니다. 자, 지금 뭐 관저 앞은 그야말로 뭐 저지선이 더 강화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던 공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맡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은 이름 타당합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나 경호처 측은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 자체가 위법함으로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영장이 합법인가 위법인가 어떠한 사안이 합법인가 위법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이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상 피체포자 측이 그 영장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저항한다는 것 자체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 이후에 체포 적부심을 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사후에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면 이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때 가서 당시 상황을 전제로 할 때에는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했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률의 부진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단순히
해석상 차이가 있었다는 항변만으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 방해라는 언급도 해왔는데 이 주장도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예. 현행 법인만큼은 예외입니다. 만약 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 이는 현행범에 해당하고 현행범인만큼 불체포 특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상황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므로 예. 국회의원들이 소재해 있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경찰은 지금 1차 집행을 막았었던 경호처 직원의 이제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2차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를 어떤 압박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다. 좀 그런 거라고 좀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수사기관과 경호처 직원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을 체증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죠. 체증한 만큼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낸 상황인데 일종의 압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과격한 인물들을 체증하고 난 뒤에 생전 처음 보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물의 동선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그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는 쉽게 수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먼저 경호처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경호처와 관련 인사에 대한 인적 사항을 조회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경찰이 경호처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인 만큼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경호처 직원들을 입건할 수 있다.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이 경호처 직원들의 태도에 따라서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상당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이 향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할 경우에는 네.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때는 체포영장 집행 현장은 물론 그 이전에도 체포영장의 효력 자체로 경호처, 차장 등을 곧바로 체포 단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와 실제 현행범 체포는 그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행범 체포 형식이 되었던 체포영장 집행이 되었던 경호처장, 차장을 체포하게 되면 이때는 네. 경호처 직원들이 상당한 위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현행범 체포 등을 단행하는구나. 더 이상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가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하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수사기관에 선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 헌법재판에 임하려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고 수사에 임하려면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련된 접촉이나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의 입장이 대립되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면담을 하고자 했는데 공수처가 단순히 민원실에 선임계를 내고 가라고만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공수처는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면담을 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그대로 돌아가더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른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변호인과 수사기관이 상호 협조를 통해 일부 양보를 끌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갑자기 변호인들이 들이닥쳤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 이 사안을 해석해 본다면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고 1차 예.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만큼 더 이상의 수사의 진행 방식은 체포영장 집행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의 변호인과 상호 협조나 대화를 나누어 보았자 얻을 득이 없다. 오히려 정보 유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 굳이 면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주 화요일 오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대통령 출석을 두고 여러 조건을 좀 제시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시한 조건 중 일부를 거론하자면 내란죄 삭제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이어서 길 일괄 지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제시한 조건 대다수가 사실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도 읽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회 변론기일은 진행하지 못하지만 2회 변론기일부터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소송을 수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변호사가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즉 당사자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진행에는 별다른 차질이 빚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 자체가 상당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사로 보이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 사건 초반에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측면이 있고 이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안 전반을 두고 보면 사건 접수 시점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그 기간 전체를 두고 보면 사건 자체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 상황에 따라서 기일은 일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헌법재판은 단심제인 만큼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헌법재판소에 충실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서 그 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오늘 헌재가 이제 이례적으로 이게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과거 그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건 접수 시로부터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18일이 걸렸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25일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 헌법재판, 탄핵심판 접수가 이루어진 시점이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이 1월 14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 즉 사건 접수 시로부터 첫 변론기일 지정까지 31일이 걸린 만큼 빨리 지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사건 접수 시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92일이 걸렸습니다. 네네. 전례를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2월 중순이나 3월 중순경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에 판결이 선고된다면 지나치게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선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